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YTN이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경재입니다. 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네 번째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서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질 토론에서는 대권 도전에 나선 민주당 6분의 후보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 자질을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6분의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와 발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30초고요. 먼저 정세균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가운데도 민생과 관계없는 장외에서의 말싸움 때문에 경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당원도 국민도 염증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 존중을 실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정세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전은 이미 호남과 충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의 슬로건이시죠. 이어서 이낙연 후보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하십니다. 그런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잘 준비된 리더십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함께 이겨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후보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며칠 전 한 여학생의 말입니다. 애초부터 약자를 만들지 말아야죠. 정의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자를 배려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라 약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정의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추미애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가 슬로건입니다. 계속해서 김두관 후보 모두 발언입니다.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이 잘 사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저 김두관은 비장부터 군수,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출발한 저를 두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용이 나는 시대를 끝내고 전국 어디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네, 서울이 5개인 행복한 나라 강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소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될 민주당 경선이 우리 국민들께 불편함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나라를 좀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처럼 우리 정치도 민주당 경선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이었죠. 끝으로 박용진 후보 차례입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산 5억을 마련하는 정직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가 넘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신망나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대와 희망을 약속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모두 30초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6후보의 정책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상호 토론을 이어가는 정책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각 후보들의 10대 시절을 엿볼 수 있는
다시 쓰는 10대 생활기록부 코너가 준비가 돼 있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 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중요한 것 다들 아시죠? 정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적절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과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토론에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단 한 번의 1분 찬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그 테이블 위에 팻말이 있을 텐데요. 마무리 발언 이전에 언제든 이 찬스 팻말을 들어주시면 1분의 발언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책 토론이고요. 주제는 정치 개혁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늘 나오는 이슈인데요. 실제 이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정치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국민이 더 행복할까? 후보별로 대표 공약 2개씩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직접 준비를 해 오셨고요. 후보별로 주어진 시간은 6분입니다. 1분 30초 동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나머지 4분만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는 시점에 그러니까 1분 반이 지났을 때 질문이나 대안 제시를 해 주실 분들은 탁자에 팻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대안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질문과 대안 제시는 30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해당 후보자의 답변은 1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원활한 토론이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첫 순서 이낙연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을 타파해서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더 많은 권한을 국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권한의 오남용은 막아야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과 부패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직윤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공기관의 임직원, 고위 임직원들까지 이 공직윤리처에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배신하는 공직자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입니다. 1987년 개헌 이래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는 많이 진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는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생명권, 안전권 같은 기본권을 새로 신설하고 다른 기본권도 시대에 맞게 강화하겠습니다. 네, 1분 반이 지났습니다. 네. 자, 추후에 또 설명할 시간이 드리겠고요. 먼저 박용진 후보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4년 중임 개헌을 얘기하셨는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습니다. 대통령 임기만 늘리시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원 특권 제한 등에 대해서 또 그 당대표 시절에 이거는 추진하지 않으셨는지 묻고요. 공직윤리처 설치도 이거 총리 상당히 재임 오래 하셨는데 그때 왜 안 하시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우선은 총리가 하는 일은 있고요. 또 대통령 후보자로서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는 헌법 이 촛불 혁명을 지내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좀 더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권한의 집중을 가져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 통령제 도입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또 외교 같은 역할을 부통령이 분담하는 방법은 어떤가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질문 할 말 들으셨죠? 예. 박용진 후보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이 없으셔서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0석 압도적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하셨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 소환제 면책 특권 제한 그때 하셨으면 되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시고 앞으로 대통령이 굳이 돼서 하시겠다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도 놀았던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422건의 법안을 처리하느라고 매우 숨가쁜 시간을 보냈었더랬습니다. 그것도 법안의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제주 4.3 특별법, 또 광주 5.18 관련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등 많은 것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에서 뒤지게 됐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께서 먼저 좀 드셨는데요. 예, 그 공직윤리처를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직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뭐 사실은 원래 그 말씀을 하셔서 이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감찰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감찰기구는 청와대, 감사원, 권익위, 인사혁신처 뭐 각 부에서도 하고 총리실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옥상 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가 목적이라고 하면 기존의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지 옥상 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총리실에도 공직기강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매우 인원이 적고 또 권한도 제한되어 있어서 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나 또는 인권위원회나 여러 기구들이 있지만 각자 역할이 다르고 또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서 효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를 더 높일 것인가 고민 끝에 공직윤리처 신설을 대안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50초 남았는데 김두관 후보께서도 질문 펜만에 들어주셨거든요. 예. 지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그 정치개혁 제안으로 하시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나 법안이 발의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최근에 단체장 한 명 그 주민소환제가 있었는데 가천 김종천 시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주택 정책을 반대했다고 소환이 됐는데 이 점이 과연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 좀 묻고 네, 싶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국회의원만 무풍지대처럼 소환제 예외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이따 또 추가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있으실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추미애 후보의 정책 토론 차례입니다. 역시 1분 30초 이내에 정치 개혁에 관한 공약 2가지를 소개해 주시고요. 다른 후보들은 지금 잘하고 계신데 발표가 끝나는 시점에 펜만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각 책임제적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는 주로 방탄총리, 대독총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 차원에서 책임총리제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선출되지 않는 관료 권력이 이 책임을 안 지고 또 보신 행정을 할 때 국민이 그 권력을 교체할 수가 없다는 관료주의 폐단을 무척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오히려 관료의 이해를 반영하는, 관철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이 국민을 국회의 동의를 얻고 임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료주의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권제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또 정부통령 직선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나 대안 있으신 분 이낙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의 취지
가운데 하나는 국회와의 임기 일치가 포함될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가 혹시 영향받게 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임기가 일치되는 시기까지 개헌을 미뤄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그 국회와 어떻게 보면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점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그 제안을 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께서 질문 팻말 드리셨습니다. 예, 그 총리가 제 역할을 못한다. 책임 총리제가 제대로 실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개헌을 통해서 정부 통령제로 가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그 재난지원금 문제만 보더라도 국무총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에서는 선별 직업이 아니라 전 국민 직업을 제안을 했지만 결국은 관료에 포획된 국무총리가 제대로 이것을 정돈을 하지 못하고 80%를 88%에 올리는 데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정 낭비, 시간 소요 이걸로 인해서 애초에 그 취지도 몰각하고요. 거의 용두사미가 된 그런 결론이 난 것이죠. 그걸 볼 때 이 국무조정실에 와 있는 기재부 관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국정 기조를 국민의 뜻에 맞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통령제마저도 주권재민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는 패단이 있다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김두관 후보가 조금 먼저 드셨는데요. 대안이신가요? 예. 예. 추미애 후보께서 이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제안했는데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네. 한국 사회가 이념으로 또 계급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굉장히 나눠져 있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부 통년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잘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점 때문에 추미애 후보께서 제안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실제 가능하려고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이낙연 후보님 질문과 비슷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이제 일을 좀 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오히려 좀 온전히 가동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죠. 네, 박영준 후보 질문 있으시죠? 예, 그 추미애 후보께서는 지금 계속 언제 이걸 발의할 거고 또 현직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되면 그 임기 문제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는 지금의 헌법 규정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정세균 후보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뭐냐면 박용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우리 후보자들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실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당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쓰셨는데요.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예, 받아들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두관 후보 정책 토론 순서인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먼저 1분 30초 정책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서울만 잘 사는 사회, 서울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서울만이 아닌 지방도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2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권, 가세권도 가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만 하고 진척이 없는 쟁점 법안 1%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개방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이 비례대표 당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바꾸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30세, 나머지 공직 후보자는 18세로 연령을 낮추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운영체계를 바꾸고 싶습니다. 스마트폰도 1년에 몇 번씩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0년 된 서울 중심 운영체계를 한 번도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습니다. 5개 서울로 대한민국의 선진체계로 가는 길을 저 김두관이 국민과 함께 열어 나가겠습니다. 자,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예. 자, 이재명 후보께서 질문 네. 하나 먼저 드리셨습니다. 네,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김두관 후보님이 정말 필생의 과제로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자치분권 강화를 주장하고 계신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5극 2특 체제, 저는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의견 드리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이낙연 후보님께서 올해 2월 달에는 경기도 분도를 반대하셨는데 경인일보에 났더라고요. 이제 정치부장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경기도를 분도해가지고 강원도하고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 5극 2특 체제하고 좀 상치되는 것 같아요. 예, 좀 다릅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뭐 제가 만든 비전 정책은 일단 수도권 충청, 호남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권 5극이고요.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 제주의 환경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이제 5극 2특 체제인데 아마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메가시티, 도시 경쟁력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500만에서 한 1000만 정도, 메가리즈는 한 1500만 이렇게 되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이낙연 후보가 잠깐 등장하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5극 2특 체제. 5극 2특. 이명박 정부가 5+2 발전 전략을 내놨죠. 사실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 구상을 이미 다듬어 놓고 있었더랬습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였는데 그 뒤로 또 박근혜 정부에서 그게 백지화됐어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났는데 그 5+2 제도 발전 전략하고 지금 말씀하신 5극 2특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5대 강력 경제권은 주로 이제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그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정부의 가세권하고 입법권을 줄 정도로 쉽게 말하면 독일로 예를 들면 16개 주 연방 국가인데 거의 미국 같으면 독일 같으면 주 정도의 가세 입법권 모든 권한을 지방 정부에 줘서 사실은 이 강소 연방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 이 부분은 경제 가세 모든 권한을 주는 거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했던 5대 강력 경제권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 질문이나 대안 제시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예. 사실 이걸 묻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 의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그 훼손, 또 성장 잠재력의 훼손은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판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헌을 한다면 아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좀 행정수도 이전을 좀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저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이제 양경제를 해서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 아마 세종 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회 본원에 옮기가는 쪽으로 뭐 이렇게 예산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옮겨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을 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이런 기구들을 다시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지방에 옮기기도 하고 또 정세균 후보께서 최근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논산으로 옮긴다고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적시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해야만이 제가 주장하는 메가시티 5극 2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한 그거 적극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30초 남았는데 정세균 후보께서 팻말 들어주셔서 짧게 간단하게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그 철학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그 입법권과 과세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범위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최근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만들어졌지만 역시 이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면 좀 더 훨씬 더 과세권 입법권이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과도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면서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1분 찬스 기회도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 공약은 무엇일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사실상 국민을 조종, 선동 또는 지배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일반적 원리에 의하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위임을 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민 소환 또는 국민 소환제인데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이제 국민 소환제가 국회의원만 예외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들은 소환의 대상이 되는데도 국회의원은 이제 무풍지대입니다. 이거는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정치도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결국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의 문제인데 문제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서 이익을 보다 보니까 이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자꾸 집값, 땅값이 오르는 방향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는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주식처럼 백지 신탁시키거나 또는 고위공직자로 임용 또는 승진시킬 때 다주택자는 배제하는 게 맞다. 정리해 이렇게 주시기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예, 박영진 후보가 질문 있으시죠?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경기도지사로 있으시면서 그 2주택 경기도 공직자들에 대해서 네.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많이 국민들이 박수를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백지 신탁제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별장도 생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별장도 생필품은커녕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2주택자들한테는 인사 불이익 준다더니 이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지적이 있습니다. 백지 신탁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이렇게 빼주고 저렇게 빼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과장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냐 아니냐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주택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경우하고 1주택이라고 해도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는 차등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중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세컨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별장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상상하시는 평창동의 의리의리한 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기 예를 들면 이제 군 단위 지역, 지방의 이제 소규모 농가주택 형태 정도의 세컨하우스. 요즘은 이제 5도 2초 이래서 주말에 시골에 가서 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권장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걸 이제 고급 별장 이렇게 좀 이해를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정세균 후보께서 팻말 드셨습니다. 예, 부동산 백지 신탁제 관련해 가지고요. 이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백지 신탁제 도입을 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해보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보께서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만약에 이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좀 대상이라든지 또 시세 차익에 대한 조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그 지금 현재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백지 신탁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지게 하는 거죠. 이제 맡겨서 처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이해 충돌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 또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고위공직자를 어느 범위로 할 거냐 예를 들면 저는 한 3급 정도에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백지 신탁 범위도 이제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소속 정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할 때 이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두관 후보 구체적인 짧은 내용은 질문만 흥분해야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낙연 후보에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가 물었는데 짧아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공약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 네. 또 지방의회에는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몇 건 정도 발의됐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외국에 없으니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뭐 이 사대주의적 생각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BTS처럼 우리가 먼저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내각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뭐 이 소환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에 실천되는 경우 많지 않은데 견제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예, 1분 찬스 김두관 후보 지금 쓰시겠습니까? 예. 국회의원 특권 저는 아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는 좀 다릅니다. OECD 국가 또 정치 선진국 어디에도 안 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에 가천시장이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모를 못 막았다는 이유인데요. 정말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하물며 집행권은 없고 표결권만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는 박수와 표는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작동이 불가능한 신기루 같은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 해모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께 이 주장에 찬성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막연한 해모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유력주자 두 후보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답변은 다음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고요. 대부분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계신데 질문은 30초 이내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추미애 후보님이 아직 질문을 안 해주셔서 기회를 팻말 드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용진 후보 정책 발표 순서죠. 역시 주어진 시간 6분이고요. 1분 반 동안 먼저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예, 여러분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양경제? 조금 생소하시죠? 경제가 두 개야? 그거 아니고요. 수도가 두 개입니다. 북경, 남경 하듯이 서울과 세종이 다 대한민국의 수도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은 글로벌 수도로요. 그리고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도 이전을 둘러싼 갈등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위헌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을 두 개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 발상 전환 박용진이 제안 드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 분권과 국토의 균형 발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서울에는 대통령과 외교, 안보, 국방의 기능을 남기고요. 세종으로 다른 행정 기능들을 다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서 국내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 그리고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PMQ인데요. 여러분 영국 의회에서는요, 수요일 오후마다 총리가 의회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질문을 듣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 PMQ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 와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국민들의 질문, 국회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PPQ,
프레지던트 박 퀘스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법률 개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정치의 젊은 후보가 네, 현안에 대한 정리해 주시죠.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우리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일문일답을 하는 모습을 자주 예, 보시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 대안 제시해 주시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후보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지방 분권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해가 없도록 그냥 분권형이 아니라 지방 분권 대통령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하나 대통령 권한을 외교, 안보, 국방 통일로 제한을 하자. 국무총리에게 실권 총리를 주자. 아마 책임 총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국무총리제의 폐단, 관료주의 폐단을 키운다. 관료주의 온상이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게 환경 분야를 예를 들면 이게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 거죠? 일단 개헌은요. 단순히 국회와 제왕적 대통령과의 권한을 쉐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그 행정부 각 부의 권한도 역시 중앙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쉐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권형 총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선출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냥 관료의 꼭두각시 총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권한을 나눠서요. 다들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의 그런 지방분권이 가능해야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 질문 들으셨죠? 예. 예, 분권형 대통령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권한을 자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혹시 어느 나라 모델을 상정하고 계시는지요?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도 다들 잘못 보시면 프랑스는 아니고 오스트리아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프랑스도 분권형 대통령제도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각의 총리가 다수파의 총리가 들어서기도 하고요. 또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국왕이 대신 있거나 나라의 어떤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국왕이 있거나 대통령이 존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권한들을 나눕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미국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도 국회 중심, 의회 중심의 대통령 제도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세균 후보께서 먼저 드셨어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박용진 후보의 한국형 PMQ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실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죠. 대통령이 그러면 일은 언제 합니까? 거기다가 또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기국회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사실은 총리 시절에 총리 브리핑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언론을 상대로 즉문즉답을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없이.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이 좀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도 말씀드립니다. 네,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그냥 이렇게 대독 총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 이 자리에 계시는 이낙연 전 총리님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님은 예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오셔서 정말 그 현안에 대한 그 정확한 판단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같은 경우 제가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군의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 1년에 한 4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때 정세균 후보의 정치 개혁과 관련한 정책 발표인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듣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 개혁은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특별시를 계승 발전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신수도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을 세종시와 충청권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겠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님의 뜻을 받아서 강호축 고속철을 건설하겠습니다. 육사는 논산으로 옮기겠습니다. 충청 신수도권은 충청 지역뿐 아니라 이웃 전북과 강원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정치 개혁 과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입니다.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제 등은 확실하게 반대합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국민이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중심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5년 단임제는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민주화 시대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임기 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이 나왔던 예. 4년 중임제에 대한 저의 특별한 안입니다. 예, 정리해 주시고요. 김두관 후보께서 대안 들어주셨습니다. 정세균 후보님의 4년 중임제 개헌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정부 통령제도 함께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유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 대안으로는 자치분권 개헌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 개헌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충청권 신수도권 육성을 통해서 아마 국토균형 발전 또 지방분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 정책하고 크게 맥이 같아서 너무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중임제로 하려고 그러면 20대 대통령 되신 분이 아마 그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는 다 역대 대통령분들이 그럴 결단을 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는 잘 못해서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 20대 대통령이 되시면 그렇게 결단을 꼭 하실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1년을 단축해서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에 중간 평가 성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분권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이 중앙정부에서 3부 간의 분권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추미애 후보 기회 많이 안 쓰셨는데. 네, 제가 대안 쓰겠습니다. 제시해 주십시오. 정세균 후보께서는 아까 그 신수도권 건설 말씀하시면서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 충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대법원, 대검찰청을 같은 지역에 두게 되면 역시 지금의 이 사법 카르텔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이 앞으로의 대세인데 분권을 말씀하시면서 고스란히 그대로 새로운 곳에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놓는 것은 그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것입니다. 분산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죠. 예, 그 아마 그 법조 쪽 일은 우리 추 후보님이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네. 이게 지리적으로 가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업무적으로 어떻게 독립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지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 저는 추미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잘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영준 후보께서 질문 팻말 드셨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견해이긴 한데요. 아마 우리 6 후보가 전부 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다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종 몰입형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사법기관 같은 경우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렇게 해서 국토의 고른 발전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그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극화 체제로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뭐 한번 잘 검토해 볼 의견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충청권이 충남북에다가 세종 또 대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시티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세종에 다 입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추미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 관련은 뭐 조금 다른 지역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열어놓고 우리가 같이 고려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과도하게 분산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후보까지 정치 개혁과 관련된 정책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권력구조 개편과 행정수도 이전 여부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 제한과 관련한 여러 공약들이 제시가 됐고요. 적절한 대안 제시와 함께 또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토론이나 어떤 질문이 부족했던 부분은 남아있는 주도권 토론과 또 1분 찬스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김두관 후보만 1분 찬스 기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YTN이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